자, 시작합니다. 효력이 미치는 범위. 첫 번째, 피담보채권 어디까지 저당권에 힘이 미치느냐. 여기는 쉽죠.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은 1년분만. 그 다음 저당권 실행비용 다 담보됩니다. 이거밖에 안 나와요. 지연배상은 1년분만.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자, 목적물에 미치는 범위. 여기가 중요합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부합물, 정물, 종된 권리에 미친다. 자, 이거 임의규정이에요. 설정행위로 다른 특약 가능합니다. 우리 부합물에는 미치지 맙시다. 이 특약 유효 임의규정. 자, 부합물 오른쪽은 저당권의 효력이 어떤 물건에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로 끝나는데 부합물이냐 아니냐에 따라 결판이 나요. 이건 토지소유권이나 소유권 파트에서 배웠던 부동산 부합 있죠? 그쪽 지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부합물에 미치는데 부합되는 시기는 저당권 설정 전에 붙었든 저당권 들어간 후 붙었든 상관없어요. 시기는 가리지 않는다. 토지저당권의 효력은 타인이 권한 없이 식재한 수목. 그러면 이제 이걸 뚫어지게 봐야 돼. 권한 없이 식재한 수목? 이게 부합물인지 아닌지만 결정합니다. 나무를 무단으로 식재하면 부합되죠? 붙어버리죠? 미친다. 그 다음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증축 부분이 독립성이 없대죠. 그러면 붙었네요. 1층에 부합됐네요. 미친다. 설사 경매법원에서 이 증축 부분을 경매 목적물로 평가 안 했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여전히 미치고 저당권에 힘이 미치면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 자, 토지 저당권의 효력. 토지 위에 건물은 부합되지 않아요. 미치지 않는다. 농작물도 부합되지 않아요. 미치지 않는다. 나무를 독립시켰네요. 등기 명의 방법으로 부합되지 않았죠. 따라서 미치지 않는다. 결국 지금까지 본 5개 부합물이냐 아니냐에 따라 결판이 나기 때문에 부합됐는지 안 됐는지. 부합되는 놈은 저기 무단식재 나무 증축 부분 이것만 부합되고 건물, 농작물 등기로 독립시킨 나무 이딴 거 부합되지 않으니까 미치지 않는다. 종물 시기 가리잖아요. 종된 권리 딱 3개만 알면 돼요.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에도 미친다로 끝나요. 이유 소유권이 주, 지상임차권이 종이기 때문에 종된 권리에 미친다. 그 다음 아파트 전유 부분 701호가 주,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이 주 종의 관계에 있어 얘도 따라서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종된 권리는 이 3가지밖에 없어요. 지상 임차권, 대지 사용권. 자, 가치 변형물. 저당 목적물 건물이 멸실됐네요. 보험금 받네요. 토지가 수용됐네요. 수용 보상금 받네요. 이 가치 변형물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요. 이걸 물상대의한다 그래요. 되는 놈 보험금, 수용 보상금. 그다음 아까 했죠. 전세기간이 만료하면 태어나는 전세금 반환채권. 이 3놈의 물상대의가 가능해요. 자, 안 되는 놈 건물을 팔았네요. 매매대금 나오겠죠. 자, 이 매매대금에는 물상대의 들어갈 수 없어요. 이유 건물이 안 죽었잖아. 멸실로 발생해야 돼요. 보험금과 같이. 근데 이놈은 건물을 판 거지. 멸실이 아니죠. 매매대금은 물상대할 수 없어. 멸실이 아니니까. 두 번째, 수용당한 게 아니라 협의가 돼서 국가한테 돈 받았어요. 협의취득보상금. 이거 수용, 공용징수 아니에요. 따라서 협의취득보상금 물상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안 되는 놈은 우리 시험 이 2놈밖에 안 나와. 우리 시험 참 좋아. 나오는 게 나오고 안 나오는 놈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서 나오는 건 이거밖에 없어. 보험금, 수용보상금, 전세금 여기에는 미치고 안 되는 놈 2놈 매매대금,
협의 취득 보상금은 물상대할 수 없고. 자, 다음 페이지. 물상대의를 걸면 저당권자는 어떻게 보험금을 땡기느냐. 물상대의 방법이에요. 보험금이 갑한테 보험회사에서 지급되기 전에, 지급되면 안 돼. 섞여버려. 갑이 예금하고. 그래서 지급 전에 압류하세요. 지급되기 전에 보험금 보상금이 갑한테 지급되기 전에 묶으세요. 압류. 이게 물상대의 방법이에요. 압류하면 이제는 갑한테 보험회사에서 못 줘요. 이걸 채권 압류라고 해요. 채권. 보험금 채권을 압류하는 거예요. 소형 보상금 채권을 압류하는 거예요. 우리 채권 압류 들어봤잖아요. 이 채권을 묶어버려요. 압류. 자, 꼭 저당권자가 압류 안 해도 돼요. 다른 채권자가 지가 땡기려고 압류했어. 아, 저당권자 좋은 일 시켰지. 제3자가 한 압류라도 상관없다. 저당권자가 여전히 뺏어가 버립니다. 왜?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3자 압류라도 무방하다. 자, 지급 전에 압류해야 되는데 안 했네요. 보험금이 갑한테 지급돼 버렸네요. 인도된 후라면 이제는 물상대할 수 없겠지. 법에서 압류라고 했는데 지급 전에. 그럼 안 했죠? 안 도와줘 법이. 그래서 지급돼 버렸다. 더 이상 물상대는 할 수 없다로 끝나야죠. 이런 것도 이해하시라고. 자, 과실하면 차임채권, 월세 생각하시고, 저당권의 효력은 이 저당 부동산에서 발생한 과실, 월세, 차임채권에는 미치지 않아요. 왜? 갑이 먹지 월세, 노타치. 월세는 은행 노타치 미치지 않아요. 하지만 얘가 돈을 갚지 않아서 이제 경매 치려고 이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갔다. 압류 후 이제 받는 월세는 미친다. 그래서 압류 후 수취하는 과실에 미쳐요. 따라서 괄호. 압류 전에 이미 수취한 차임채권에는 미치지 않아요. 압류 전에 이미 수취한 건 당연히 미치지 않지. 압류 후 수취하는 과실에만 미친다. 자, 이제 저당권 실행 가요. 저당권 실행. 우선 변제권이 있죠. 다른 놈, 자기 호빠, 기타 다른 일반 채권자를 제껴버리고 저당권자 우선해서 땡겨요. 이걸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요. 자, 그림 봐봐요. 그 밑에 판례 봅니다. 을이 1억 담보대출을 일으키고 저당권을 박아요. 문제는 을이 저당권 받기 전에 A라는 갑의 친구가 1억을 빌려줬어요. 얘는 담보를 안 잡았어요. 일반 채권자라고 해요. 은행과 같이 채권이 있으면서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을 설정하면 이놈은 저당권이란 물권도 가지고 있는데 이 돈 빌려준 A는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어요. 일반 채권자라고 해요. 자, 이놈이 돈을 안 갚네?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채권자는 어떻게 하느냐? 얘가 가진 채무자 재산을 경매로 날려서 거기서 땡기는 거예요. 매각대금에서. 그러려면 일반 채권자가 경매를 치려면 복잡해요. 고생해야 돼. 저 돈 빌려줬는데요. 경매점 쳐주세요. 법원에 신청하면 판결문 가지고 오세요. 차용증 있는데요. 안 돼요. 공적 증서가 필요해요. 당신이 이 사람한테 1억을 빌려줬다는 공적 증서를 요구해. 판결문이 대표적인 공정 증서 같은 거. 강제 집행 바로 할 수 있다는. 자, 대표적인 판결문. 판결문이 있어야 얘는 경매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판결문은 어떻게 받아요? 소송 걸어야 돼. 소송. 소송을 걸어서 갑은 A에게 빌린 돈 갚아라. 이 판결문이 있어야만 경매가 개시돼요. 자, 그러면 얘는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소송이 최소 6개월 걸려. 1심이. 그러면 소송 들어오면 얘는 빼돌려 버려요. 그러면 얘는 연락에 고생해서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어져. 그래서 소송 들어가기 전에 필수 절차 묶어놔야 돼. 못 팔게. 그게 부동산 가압류예요. 가압류는 신청하면 바로 나와요. 가압류는 신청하면 바로 나와. 급한 줄 아니까. 그래서 가압류 등기를 박아요. 그러면 얘는 팔아도 대항을 못 해요. 가압류 채권자한테. 자, 가압류 박았습니다. 5월 1일. 일반 채권자가 가압류 등기를 박았네요. 그 후 은행이 2달 후 7월 1일 날 이 상태에서 저당권을 박은 거예요. 자, 얘가 열심히 소송해서 나중에 판결문 받고 압류로 바꾸고 경매 개시돼요. 경매 갑니다.
A가 낙찰받습니다. 경락인 문제는 이놈이 1억에 받았네. 1억에. 아이쿠 그럼 어떻게 돈 받을 놈은 두 놈. 합하면 2억인데 낙찰대금은 1억밖에 안 돼요. 자 은행은 그럽니다. 판사님 저는 저당권자 이놈은 일반 채권자. 후순위 권리자 없어요. 일반 채권자 제가 제낄 수 있죠? 못 제껴요. 아무리 일반 채권자지만 저당권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이게 판례예요. 우선 변제권 없어. 얘 못 제낀다니. 1억 못 땡겨요. 못 땡겨. 그러면 얘가 그래요. 판사님 제가 가압류 등기 박았으니까 1억 나한테 오는 거 맞죠? 이것도 안 돼. 너는 일반 채권자잖아요. 저당권자 있는데 따라서 서로 우선 변제를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채권에게 비례해서 찢어가져요. 1대1 5천만 원 5천만 원. 결국 시험 이것만 나와요. 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가 있다면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 예? 못 제낀다. 이유 아무리 일반 채권자라도 등기 박아줬죠. 저당권자 등기 박았잖아. 알고 들어가요. 은행 알고 들어가요. 우선 변제권 할 수 없다. 이 판례 때문에. 이 판례예요. 중요한 판례예요. 저당 목적물에 다른 일반 채권자의 가압류 등기가 박혀진 상태에서 그 후 저당권이 들어갔다면 아무리 저당권자라 하더라도 선순위 가압류 등기 받은 이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에 대해서 제껴버릴 수가 없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없다의 동그라미. 소수로 싸움이 우리는 소수로 싸움. 있다 없다 싸움.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우리 시험은 얘기밖에 안 나와요. 저당권자니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러면 제낀다. 이렇게 장난쳐. X 못 제껴요. 가압류 등기 박았기 때문에 그래. 등기로 공시해놔서 은행 조심하세요. 우선 변제 못 받아요. 별 3개. 자, 저당권 영유권과 관계. 경매로 모든 저당권 소멸. 저용 저유 그 동네요. 자, 모든 저당권 소멸합니다. 저당권과 세입자 영유권과의 우열 이기고 지고 어떻게 결정하느냐? 등기 선후 대항력 취득 선후. 기준점은 경매 친놈이 아니라 1번 저당권 최선순위 저당권 기준으로. 자 1번 저당권보다 이제 선파업바 나가요.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전세 대항력 임차권. 그럼 내가 영유권자 되라겠죠? 저당권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 있어? 나는 선파니까 경매대도 소멸하지 않는다. 선파니까 경락인에게 남은 기간 저 살 거예요. 대항할 수 있다. 선파면 소멸하지 않아요. 대항할 수 있어요. 경락인에게. 자, 두 번째. 전세권은 조심해야 돼요.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 나 선파네. 선파니까 그 위 적동돼요. 전세권 소멸하지 않아요. 남은 기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전세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지 전세금 주세요 하는 배당 요구를 했네요. 전세권자가 나왔는데 선파인데 배당 요구했다. 이 네 글자가 뜨면 지 전세금 받고 이사 갈 경우에 배당 요구해요. 따라서 비록 최선순위 전세권자 선파라 하지만 배당 요구했다면 이제는 매각으로 경매로 소멸한다. 이유 배당 요구해서 전세금 받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사 간다. 그러니까 소멸시키는 거지. 그래서 전세권이 나오면 배당 요구 이 네 글자가 떴는지 안 떴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가 버려요. 위로 갈 것이냐 소멸한다로 갈 것이냐는 배당 요구에 따라 달려요. 잘 봐야 돼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용, 유 2번이 경매처요. 나는 후빠니까 소멸, 후빠니까 경락인에게 남은 기간 나 살래요 라고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나 들어갈 때 이미 저당권이 있었죠. 그러면 나는 각오해야 돼요. 주인이 돈 못 갚았어? 날라가네? 나는 이사 가지 뭐. 대신 뭘 계산한다? 내 전세금. 1번이 가져가고 남은 금액에서 내 전세금이 될까 안 될까? 그거 계산하고 딱 우리 전세 들어가요. 이사 간다는 건 필수지. 요즘 저당권 안 박혀 있는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다 담보대출로 사야 되는데. 그래서 이사 가는 건 당연한 거고 문제는 내 전세금이 나만 아느냐. 1번이 가져간 남은 금액에서 그거 계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금이 요즘 너무 높잖아요. 재수 없으면 집값 떨어지면 깡통 전세가 된다는 얘기지. 경매가가 전세금보다 옛날에 그랬잖아. 옛날에 한참 그랬어요. 2006년에 피크 찍고 떨어질 때 2010년도 분양을 5억에 받았는데 4억 밑으로 떨어져 버렸지, 매매가가. 그때 전세가 4억 넘었고, 전세는 4억인데 매매가가 3억 그랬죠, 한참. 그러다가 다시 16년, 7년부터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피크인지 도로지나 부동산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몰라요. 지금이 피크인지 아니면 더 올라갈지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아는 사람이 있을까? 아는 사람? 자,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달라지네. 갑.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어요. 그러다가 달라져요. 무조건. A. 갑으로 달라지네요. 달라지는 사유가 저당권 칠 때 건물이 있었고 저당권 칠 때 기준으로 동일했고 그런데 이놈이 돈을 안 갚아서 저당권자가 친 경매로 달라졌다 하면 이 법조문 법정지상권 조문만 달라져요. 그런데 저당권이 아닌 매매로 달라졌네. 일반 채권자가 친 강제 경매로 달라졌네. 그러면 근거가 지상권은 맞는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으로 바뀔 뿐이요. 어찌됐든 법에서 정한 법률이 지상권을 이 건물 소유자에게 이 토지를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준다는 얘기죠. 법정지상권 제도는 왜 나왔느냐? 토지 소유자를 죽이는 제도예요. 토지 소유 30년 동안 묶여버리잖아요. 왜? 건물값 때문에 그래. 건물값이 아까우니까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권리를 주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너 승복해. 돈이 중요해. 돈이. 우리나라 못 살았잖아요. 60년대.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왜? 순전히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돈이거든, 돈. 이거 없으면 철거되거든.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오로지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한 제도예요. 자, 저당권자에서 나온 법정지상권이 지금 우리 배우는 거예요. 설정 당시 건물이 있을 것. 요건 2개 외워야 돼요. 특히 첫 번째. 저당권 칠 때 반드시 건물이 있어야 돼요. 2번째. 설정 당시 기준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요. 자, 1번으로 갑니다. 일단 법조문 한번 볼게요. 법조문 밑에 있는 내용이 법조문이에요. 자, 봅니다. 저당물 경매로 인하여 저당권이란 말이 반드시 나와요. 저당물 경매도 나오고 저당 목적물 경매로 토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했네요. 이거죠? 저당권자가 친 경매로 동일하다가 달라졌네. 그 말이래. 준말이에요. 얘 말이. 이게 법조문이에요. 저당권자가 친 경매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네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 누가? 법이. 토지 소유자 당신 지상권 주세요. 준 걸로 봐요. 안 줄 건데요. 안 돼요. 지상권 설정한 걸로 본다 해버렸어. 법이 깡패야, 깡패.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한테 지상권 준 거예요. 법률 규정으로. 그래서 법률 규정에 따라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규정, 지상권 취득. 아까 전세권에서 법정지상권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맨 오른쪽 가요. 토지 소유자가 거기는 대지의 특별 승계인은 건물 소유자 대신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 아까 그 법조는 비교해봐. 똑같아요. 단어만 다르지. 대지의 특별 승계, 토지 특별 승계,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 소유자죠. 건물 전세니까. 그러니까 이 법조문하고 그 법조문은 똑같아요. 단어만 다르지.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 주세요. 지상권 설정한 걸로 본다. 주세요가 아니지. 준 거지 뭐. 법률 규정에 따라. 자, 건물이 있어야 돼요. 저당권 칠 때. 건물이 있으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상관없어요. 무허가 건물도 철거되면 아깝거든. 다 보호해 줍니다. 저당권 취득. 현재 건축 쭉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도 보호해 줘야지. 곧 완성될 거니까. 성립. 그 다음 중축했든 개축했든 철거 후 새로 올렸든 나중에 달라지면 다 법정지상권 됩니다. 단
지상권의 범위, 존속기간 이런 거 철거 전 구건물 기준으로. 자, 무슨 말이냐? 봐봐요. 저당권 들어올 때 이 건물이 바닥 면적이 100평이었어요. 그런데 갑이 건물이 낡아서 철거 후 신축했는데 이 신축 건물은 바닥 면적이 100평의 5배, 500평짜리야. 그러면 신축 건물에 철거 후 신축 건물에 법정 상권은 돼요. 단 저당권자 눈에 보인 건 100평짜리 건물이었죠. 따라서 500평 전부의 지상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그중 5분의 1, 100평. 나머지는 철거돼요. 구건물 기준이 이 말이야. 구건물 100평 기준으로만 법정상권이 성립해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구건물 기준. 자, 안 되는 놈. 설정 당시 반드시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토지의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없어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아하, 나중에 건물이 올라가더라도 이 건물에는 절대로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겠군. 안심해도 돼요. 그래서 설정 당시 건물이 없다. 나대지다. 나대지다. 법정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단어로 해요. 나대지 안 돼. 두 번째, 토지 건물에 저당권을 2개 박았어요. 공동저당이죠. 공동저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건물이 철거되고 그 후 신축되는데 다 필요 없어. 공동저당 나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나대지 안 돼. 공동저당 안 돼. 이렇게 찍어버리면 돼요. 나대지 안 돼. 공동저당 안 돼. 맨 밑에 토지 건물을 함께 샀네. 함께 매수. 히읗 히읗 성립하지 않는다. 관습상 법제하고 똑같아요. 히읗 성립하지 않는다. 자, 함께를 손으로 가려봐요. 함께 두 글자를 손가락으로 가려봐. 우리 시험이에요.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매수인이 어쩌고 저쩌고 나와. 함께를 생략해버려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내가 빨리 함께 적든지 머릿속으로 계산하든지 함께를 넣어 읽어야 돼. 내가. 그러면 함께니까 히읗 서술어로 바로 가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함께가 들어간 해도 있고 함께가 빠지고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이렇게 낸 지문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로 그 위. 토지의 저당권 설정될 당시 건물이 있었네요. 첫 번째 요건 성립. 설정 당시 기준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갑과 동일 소유자에 속하였네요. 그러면 첫 번째 요건하고 두 번째 요건 갖춰졌죠. 따라서 설사 그 후 건물만 팔았어요. 갑이. 그러면 토지 건물 소유자가 중간에 달라졌겠죠. 상관없어요. 이 세 건물 소유자는 나중에 저당권자가 친경매로 달라진 경우 다시 한번 달라져. 법정상권 성립한다. 취득한다.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이 성립했기 때문에 무조건 소수로는 성립한다로 끝나요. 넘깁니다. 저당권자가 친경매로 달라져야 이 법정상권 취득하고 법정이니까 법률 규정 등기 없이 바로 취득. 187조 효과. 법정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한테 반드시 지료 내야 돼요. 지료. 아니 30년 동안 써야 되는데 지료 내야겠죠. 자, 협의해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당사자의 청구에 법원이 지료 정합니다. 이거 법 조문이에요. 그대로 나오고 잘 안 나오지만 밑에 이거 저당권에서 지금 우리가 배운 이 법정지상권 법 조문은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란 얘기는 반드시 지키세요. 반드시 지상권 주세요. 건물 철거시키면 안 돼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정지상권 법조문을 배제하는 지상권 너 먹지 마. 건물 철거해. 이와 같은 배제 특약은 안 먹혀요. 무효. 이게 관습상 법정지상권하고 다른 점이에요. 거기는 철거 특약이 가능해요. 토지만 팔면서 건물 철거하세요. 지상권 안 준다. 그게 배제 특약이에요. 철거 특약이. 그쪽은 포기 특약, 배제 특약이 유효지만 이쪽 저당권 법정지상권 법조문은 강행 규정. 특약 무효. 배제 특약 무효. 자, 일괄경매. 일괄경매는 그림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그림이 여기가 지워버려야 돼.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없어야 돼요. 나대지. 그 후 건물이 올라가야 돼요. 법정지상권하고 그림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토지에 저당권 칠 때 건물이 없었는데 나중에 건물이 올라갔네요. 따라서 이 건물에는 절대 법정지상권 성립하지가 않겠지. 나대지니까.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데 대신 저당권자는
저당권 여기만 박혀 있는데 건물은 나중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당권 없죠. 그래도 함께 올리세요. 함께 올리세요가 아니라 함께 경매 치세요. 자, 일괄경매 되게 어려운데 복잡한데 정리 딱 해야 돼요. 외울 게 필요해. 두 개를 딱 외워야 돼. 토지에 저당권 칠 때 건물이 없을 것. 그 후 건물이 올라가야 돼요. 그 후 건물이 올라가야 돼. 통상 토지 소유자가 올리겠죠. 갑이 올렸겠죠. 그럼 토지 여전히 저당권 박혀 있고 건물이 올라갔죠. 그럴 때 얘가 돈을 안 갚으면 얘는 원래 토지만 날려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토지만 날리면 이 건물은 철거돼요. 법진은 성립하잖아. 하지만 경락인이 싸매야 돼. 철거되니 많이 돈 좀 줘. 그러니까 경매가 잘 안 들어오고 나중에 어차피 또 철거될 문제가 발생해요. 결국 돈이 안 갚다는 얘기지. 그래서 같이 경매 치세요. 같이. 그러면 한 사람이 낙찰받아. 한 사람이. 결국 일괄경매도 사실은 철거를 막기 위한 제도예요. 결국은. 함께 경매 치면 한 놈한테 반드시 낙찰되게 돼 있어. 법원이 한 놈한테 낙찰시켜야 돼요. 따로따로 안 돼요. 안 돼요. 결국 일괄경매도 사실은 건물에 철거를 막아보고자 건물 부시는 게 싫어. 그래서 건물까지 함께 날리세요. 그래서 한 놈이 낙찰받으면 철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일괄경매예요. 문제는 딱 두 개.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없는 나대지일 것, 구후 올라갈 것, 이거 외우시고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 저당권자가 건물까지 함께 경매 치려면 반드시 이 건물은 설정자 갑 소유해야 돼요. 따라서 이 건물이 갑이 병한 때 팔았든 세입자가 올렸든 어찌됐든 삼자 소유야. 설정자 채무자 소유가 아니야. 남의 건물까지 경매 날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설정자 소유 건물이어야지 함께 경매가 가능하다. 마지막 하나. 건물에 대해서 함께 경매는 날릴 수 있지만 이 건물 매각대금이 두 개 나와요. 토지 매각대금, 건물 매각대금. 여기는 다 제껴버릴 수 있어. 자기가 저당권이 밖에 있으니까. 하지만 건물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다른 놈 못 제껴요.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어요. 혹시나 갑이 올리고 여기다 저당권 바꿀 수 있죠? 그럼 이놈이 먼저 가져가고 얘는 후빠라 가져가야 돼. 못 제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딱 외워두면 일괄경매는 되는 건데 되게 어려워. 실제 문제 풀면. 그래서 이걸 확실히 외워놔야 풀어요. 확실히 외워놔야 돼. 자, 봅니다. 법조 밑에 일괄경매. 건물 없는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됐네요. 그 후 건물이 올라가요. 그 후 건물이 올라가요. 그럴 경우 저당권자는 비록 건물에는 저당권이 안 박혀 있지만 토지 건물 다 함께 일괄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성립요건 반드시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돼야 되고 건물은 그 후 축조될 것. 따라서 두 번째,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이미 있어요. 그러면 일괄경매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저당권 박을 때 건물이 있으면 일괄경매는 안 돼. 왜? 첫 번째 요건에 반하니까. 두 번째, 반드시 경매 칠 때 이 건물은 설정자 소유 건물일 것. 따라서 세 번째, 제3자 소유 건물이라면 일괄경매 칠 수는 없다. 없다. 두 번째, 세입자가 건물 올렸네요. 세입자 소유라면 세 번째 해당돼서 일괄경매 안 돼요. 하지만 두 번째 줄, 두 번째 시커먼스의 두 번째 줄, 설정자가 세입자 용익권자로부터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면 설정자께 됐죠. 이때는 서술로는 설정자께 됐네.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지. 우리 서술로 싸면 서술로 싸. 이 건물이 용익권자 것인지 설정자가 사서 설정자께 됐는지 그것만 골라내면 돼. 제3자 소유 건물 안 되지. 안 되지. 남의 건물 어떻게 경매 쳐. 이렇게. 자, 오른쪽 효과. 이 요건에 해당되면 토지 건물 함께 경매 칠 수 있다. 자, 두 번째, 이거 일괄경매 함께 다 날릴지는 저당권자 마음입니다. 따라서 이거 저당권자의 권리지. 반드시 건물까지 함께 치세요. 의무는 아니에요. 따라서 저당권자는 선택할 수 있어요. 나 애초에 저당권 밖에 있는 토지만 날릴래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아니에요. 나 건물까지 다 내 권리니까 다 날릴게요. 가능. 그래서 저당권자 권리다. 의무 아니다. 일괄경매는. 마지막 가장 중요하죠.
건물까지 날렸습니다. 건물 경매대가, 건물 매각대금의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다. 이유는 건물에 저당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경매는 칠 수 있지만 우선 변제, 건물에서 우선 변제는 못 받는다.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거요. 이거 건물 매각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다. 이게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요건 1번 2번 요건만 알면 돼. 설정 당시 건물이 없는 나대지일 것, 그 후 올라갈 것, 그 후 건물이 올라갈 것. 두 번째 요건 건물 경매 치려면 당연히 지채무자 설정자 소유 건물일 것. 두 번째는 쉬워. 첫 번째를 해요. 첫 번째 설정 당시 법정지상권은 반대. 이것부터 시작돼야 돼. 일괄 경매는 법정지상권하고 반대다. 법정지상권은 제가 외우라겠죠. 설정 당시 건물이 있을 것. 일괄 경매는 반대다. 설정 당시 건물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셔야 돼. 자, 삼취득자 딱 세 놈입니다. 저당권이 박혀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 또 저당권이 박혀 있는 부동산에 세 들어간 놈. 세는 두 종류. 지상권, 전세권. 소지전. 자, 저당권이 박혀 있기 때문에 갑이 그림 그려줄게. 아, 그림을 그려야 또 이게 갑을 을이 저당권자죠. 이 부동산을 담보대출 1억을 한 저당권이 박혀 있는 부동산을 병이 매매로 삽니다. 소유권 취득 또는 이게 토지예요. 토지여서 세 들어가요. 지상권 취득 또는 토지 건물이어서 전세 들어가요. 지상권 전세권은 세입자죠. 산 놈 소유권 지상 전세권 취득한 놈. 문제는 이놈이 돈을 안 갚으면 저당권자가 이 부동산을 경매로 날려버린다는 얘기지. 그러면 소유권 날라가겠죠. 경락인이 매각된 완납한테 소유권 날라가요. 그 다음 저당권이 박혀있는 후 얘들이 7월 1일 날 취득했기 때문에 저용의 관계가 성립돼요. 따라서 저용이니까 지상전세권자는 후빠 저용. 여기다 적을까? 저용 후빠니까 소멸. 이사 가야 돼요. 결국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에 소유권 지상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놈이 돈을 안 갚으면 경매로 날아가면 다 쫓겨나요. 그래서 이 삼취득자라고 하고 이 삼취득자 세 놈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조문이 3개가 나왔다는 얘기죠. 첫 번째 삼취득자 소지전. 이걸 먼저 외워야 돼요. 소지전. 낙찰 받으세요. 경매인 될 수 있다. 두 번째 저 1억 대신 갚고 저당권 없애세요.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 둘 다 안 됐지. 낙찰도 못 받고 돈이 없어서 변제로 소멸도 못 시켜 결국 경매로 날아갔겠죠. 그러면 당신들 혹시나 이 부동산에 지출한 비용 필요비 유익비가 있다면 이 비용만큼은 가장 먼저 챙겨드릴게요. 이게 비용에 관한 경매대가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법조문이에요. 가장 먼저 줘요. 그래서 삼취득자 3가지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게 비용에 대한 필요비 유익비에 대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돼요. 3번 비용에서 시커먼스. 물상보증인 아버지가 담보로 제공한 이 아파트에 보일러 수리 필요비 지출 유익비 지출했어요. 아이고 아들놈이 돈을 못 갚아서 날라갔네. 자, 물상보증인 아버지가 우선 상환 좀 해줘.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삼취득자가 아니면 적용 안 돼 이 법조문은. 그래서 물상보증인은 삼취득자 아니죠. 삼취득자 아니니까 이 삼취득자를 위한 이 3가지 조문은 적용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로 끝나는 놈은 소지전만 가능해요. 소지전만. 그래서 소지전을 외워야 돼.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놈만 경매대가에서 비용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 2번의 시커먼스 봐요. 근저당 부동산의 후빠 2번 저당권자는 선순위 1번 저당권자가 있겠죠. 2번이 나왔다는 얘기는 2번 1번 돈 갖고 야 1번 소멸 할 수 없다로 끝나요. 이유 후순위 저당권자 밑줄. 후순위 저당권자는 소지전이 아니죠.
그래서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조문을 얘는 또 갖다 못 써요. 그래서 소지전이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소지전이 아닌 놈은 여기에 있는 법조문 3개를 못 써요. 못 써. 특히 2번, 2번하고 3번 판례가 있으니까 이거밖에 안 나와. 나오지도 않지만 나오면 이 판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지전을 반드시 외우시라. 자, 침해 갑니다. 저당권은 언제 침해되느냐? 제가 갖고 있는 담보가치가 감소될 때 침해됐다고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불법 점유 그런 걸로 저당권 침해되지 않아요. 자, 봐봐요. 내가 저당 잡고 있는데 누군가 내 저당 목적물이 이 아파트를 불법 점유했어. 저당권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저당권자는 아무 상관없죠. 오로지 내가 잡고 있는 담보가치가 줄어들 때 그때 저당권이 침해가 일어나요. 그럼 언제 줄어드느냐? 대표적인 게 이놈이 건물 5층짜리인데 막 철거해. 그러면 당연히 1층 철거하면 시가가 떨어지겠죠? 이게 저당권 침해. 그러면 물권이 침해됐으니까 물권적 청구에 나오겠죠. 중요한 거.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하지마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만 인정. 아까 지역권하고 똑같아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자, 넘기시고 두 번째 저당물 보충 청구권이라는 게 있고 3번 너 임마 1년 후에 갚아도 되는데 너 담보가치 감소했으니까 너 임마 바로 갚아. 즉시 변제 청구권이 있고 4번 혹시나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너 손해배상해.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어요. 결국 저당권 침해에 따른 저당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이 4개예요. 첫 번째 물권적 청구권, 두 번째 저당물 보충 청구권, 세 번째 1년 후 갚아도 되지만 너 바로 갚아. 즉시 변제 청구권. 마지막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손해배상해. 손해배상 청구권. 거의 안 나와요. 2, 3, 4는 30년 동안 2번 한 번도 안 나왔어. 3번 한 번 나왔어. 4번 한 번 나왔어. 즉 30년에 한 번 나온 건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웃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언급해 이제. 그래서 중연급도 해야 돼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자, 그러면 장난칠 수 있는 게 2번. 아직은 안 나왔지만 혹시 전문이니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데 아직은 안 나왔어요. 자, 설정자 갑이겠죠. 설정자 지 잘못으로 담보가치가 감소해야 돼요. 지가 철거해야 돼. 설정자 귀책 사유로 침해가 일어났을 때 저당물 보충 청구가 가능해요. 그럼 저당물 보충이 뭐냐? 철거시키니까 야 원상회복해 다시 올려 건물 3층 철거시키니까 3층 올려 또는 다른 담보 제공해. 여기서 볼 것은 설정자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 가액이 감소돼야 돼요. 장난치면은 설정자 책임 없는 사유로 하고 이 조문을 들이밀어 버려요. 그럼 X야. 그래서 혹시나 이 질문이 나오면 설정자 책임 있는 사유로 감소됐는지 이것만 확인해요. 나머지는 뭐 어떻게 장난치겠어 나머지를. 원상회복 상당한 다른 담보 제공 이런 거 흘러갈 거고. 자, 두 번째 즉시 변제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시켜요. 철거시켰죠? 따라서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1년 후에 갚아도 될 걸 당신 왜 철거시킵니까? 바로 갚으세요. 기한이익 상실됐다는 얘기는 바로 갚으세요.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알 수 있겠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시키면 당연히 기한이익 상실시킬 수 있어요. 법 전문이에요. 마지막 손해배상. 자, 이게 좀 조심하셔야 돼. 자, 봅니다. 봐봐요. 을이 갑에게 은행이 5억을 빌려줬는데 이 건물이 10억 가치가 있는 건물이에요. 10억이면 1층, 2층, 3층, 4층, 5층 각 층당 2억씩 2, 5, 10억이겠죠. 자, 갑이 5층을 철거시킵니다. 그러면 은행은 저당권자는 침해됐죠. 10억이 8억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럼 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방해 제거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저당물 다시 올리세요. 보충 청구권도 할 수 있어. 귀책 사유. 얘가 부셨으니까. 자, 그 다음 담보를 손상시켰죠. 세 번째도 할 수 있어. 바로 갚으세요.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권이야. 아직까지 을한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언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느냐? 자, 4층도 철거시켰어. 그러면 잔존가치는 6억이죠. 아직도 손해 없어. 여기까지 철거시켜야 돼. 즉 잔존가치가 자기 채권에게 미달돼야 돼요. 남아있는 잔존가치가 4억 남았죠. 빌려준 돈 5억이죠.
남아있는 잔존 가치가 자기 빌려준 채권에게 미달될 때 비로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요. 그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자, 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이건 봐야 돼요. 저당물에 남아있는 잔존 가치가 드디어 4억이 됐네. 5층짜리 3개 층을 없애서 2층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이제 시가로 산수로 따지면 4억 남았죠. 자기 채권액이 5억인데 남아있는 가치는 4억. 아하, 이제 손해가 발생했다고요. 따라서 이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것만 조심해요. 저당권자는 언제 손해가 발생하느냐? 남아있는 잔존 가치가 지 채권액에 미달될 때. 별 하나만 왔어요. 별 하나. 여기 별 하나 하고 책임 있는 사유로 보증권 거기 별 하나 하시고, 이건 장난칠 수가 있어. 두 개는 장난칠 수가 있어요. 즉시 변제 이딴 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장난 안 칠 거고. 자, 저당권 처분. 처분하면 어디 갔어? 채권이 있고 저당권 주종의 관계 있죠? 항상 부종성, 수반성 함께 처분. 함께 팝니다. 저당권만 피담보 채권 주인과 분리 혼자 막 양도하지 못한다. 다른 채권 담보로도 하지 못한다. 별 3개 들어갔죠? 이게 정말 잘 나와. 지역권도 잘 나오고 저당권도 잘 나와요. 그 다음 밑에 시커먼 하나 봅니다. 저당권 양도에 필요한 물권자 합의는 저당권 양도 당사자. 자, 봐봐요. 그림 보면 쉬워요. 갑을 의리병한테 자기 채권 1억 팔고 저당권도 함께 팝니다. 함께 팔아요. 이 둘 사이에만 저당권 양도 당사자는 을하고 병만 이 합의 있으면 되지, 채무자 갑한테까지 합의 받을 필요는 없어요. 왜? 물권 처분의 자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채무자한테까지 양도 합의 필요한 건 아니다. 급할래요. 쉬워요. 자, 봅니다. 저당권 양도에 필요한 합의는 저당권 양도 당사자, 저당권 양도 당사자는 여기 을하고 병이에요. 을하고 병 사이에만 있으면 되지, 저기 채무자 갑, 채무자한테까지 합의 볼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쉬워. 쉽죠? 쉬운 거야. 소멸. 자, 공통소멸사유. 목적물이 멸실했죠? 소멸합니다. 대신 물상대위가 튀어나올 수 있겠죠? 혼동. 포기합니다. 그 다음에 경매되면 모든 저당권 소멸. 이해가. 자, 두 번째. 저당권은 피담보 지 채권이 남아있는 한 절대 따로 소멸시효로 날아가지 않아요. 결국 소멸시효 걸리는 것은 뭐만 걸린다? 물권 중. 소멸시효 걸리는 것은 용익물권만 걸려요. 그래서 우리 지역권에서 소멸시효 스톱시키잖아요. 그래서 소멸시효 하면 지역권 그때 소멸시효 한 놈이 중단시켰어.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리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걸려요. 자, 세 번째가 나와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법 전문이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종놈도 소멸. 부종성. 자, 부종성인데 중요한 것은 말소 등기 필요 없다. 187조. 그래서 용익물권은 기간 만료했네요.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네요. 벌어진 현상이라고 해서 제가 벌어진 현상. 법률행위 아니죠. 법률행위 아니니까 등기 없이. 법률행위 아니니까 187조 등기 없이 바로 소멸. 말소 등기 없이 바로 소멸. 자, 밑에 시커먼스 하나 봅니다. 이제 다 끝나가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이 판례가 한 번 나왔는데 한번 봅니다. 갑을 1억 빌리고 저당권 박았어요. 그 상태에서 갑이 이 부동산을 팔아요. 병한테 팝니다. 병이 새 소유자예요. 자, 그러면 저당권이 박혀 있는 채로 소유권 취득한 거예요. 그 후 한 달 후 얘가 채무자죠. 돈 갚았네요. 그러면 채권이 변제로 소멸했으니까 저당권도 소멸. 이 저당권 등기는 무효 등기가 되겠죠. 따라서 무효 등기니까 말소를 해야 되는데 말소를 안 해주면은 고생해야지 뭐. 누가 말소 청구해요? 당연히 얘가 침해되고 있겠지. 얘는 팔고 도망갔잖아요. 자기 소유권에 저당권 등기 박혀 있으면 안 되겠지. 무효 등기인데. 그래서 얘가 쳐들어가는 거예요. 소유권 침해죠.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로서 무효 등기 말소하세요. 소유권에 대한 물청. 얘가 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안 돼. 근데 문제는 이 판례는 이놈이 쳐들어왔네. 전 소유자죠. 전 소유자 팔아 제끼고 도망간
현 소유자가 아닌 전 소유자가 말소하세요. 말소 등기 청구 들어온 거예요. 전 소유자 갑이 등기 말소하세요. 돈 갚았으니까 말소하세요. 말소 등기 청구 들어온 사건이에요. 이게 희한한 게, 자, 이 무효 등기는 누구를 침해한다? 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얘는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권이 침해되잖아요. 왜? 소유자 아니니까. 소유자 아니면 물권 정권 행사할 수 없다. 우리 많이 했잖아요. 처음에는 기각하려고 했어. 당신은 아무 피해 없네. 얘가 피해봐야지. 얘가 해야지. 왜 당신이 나서? 당신은 이미 소유자가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좀 해서 기각 좀 시키지. 대법관이 또 집에 가서 잠이 안 왔나 봐. 고민을 막 머리 써서 이런 머리를 써버렸어. 얄팍하게. 비록 얘는 전소유지만 을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었네. 그래서 혹시나 이 계약상의 권리로서 말소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생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의견 구해봤지. 말 되네. 말 돼. 그렇게 가지 뭐. 그래서 이 판례가 태어났어요. 팔아제낀 전소유자도 설정, 저당권 설정 계약상 채권으로서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 청구권 앞에 제가 말소가 나오면 물권적 청구권으로 찍어버리라겠죠. 기억 안 나요? 제가 그래서 분명히 등기 청구권의 성질에서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는 등기 청구권 앞에 말소가 들으면 99%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렇게 찍어버려야겠어요. 그런데 유일한 1%짜리 예외가 이놈이에요. 말소 등기 청구권인데도 채권으로 해요. 채권. 왜? 설정 계약상의 권리니까. 자, 채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팔아제낀 전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결론만 알면 돼. 전소유자도 할 수 있다. 이건 장난은 전소유자는 할 수 없다. 이렇게밖에 장난 안 치기 때문에. 자, 봅니다. 저당권 설정한 후 저당 목적물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어. 그럼 머릿속에 계산을 해야 돼. 갑을 그리시고 소유권이 팔리면 갑이 병한테 팔았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리시고 저 그 후 돈 갚았네요. 변제료 소멸했네요. 그러면 이제 저당권도 소멸. 이 저당권 등기는 무효 등기가 되겠죠. 당연히 현재 소유자가 소유권에 대한 말소 청구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지. 팔아제낀 전소유자 저당권 설정자 갑이 이해 안 되면 갑을병을 적어야 돼. 거기 단어 밑에. 그래 이해가 가요. 자, 설정자 갑이 이놈이 쳐들어왔지. 하지만 판례 결론 저당권 설정자 갑은 현재 이 부동산 소유자는 아니지만 저당권 설정 계약상의 채권 이 권리로 이 무효등기 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소수로는 있다. 즉 전소유자 설정자 갑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가 결론이에요.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 전소유자도. 현소유자는 당연히 하는 거고 전소유자 갑도 저당권 설정 계약상 권리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있다 동그라미. 있다 동그라미. 다 했어요. 자, 그 밑에는 눈 크게 뜹니다. 눈 크게 뜬다는 얘기는 찍으란 얘기예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 후 그 말소 등기 전에 피담보 채권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 등기 박은 놈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겠죠. 이따부터 싸움이니까. 자, 결론은 없다죠. 범죄 흔적 찾아봐요. 와, 잘 찍었어, 잘 찍었어. 여러분들 찍는 실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소멸했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죠? 이게 범죄 흔적이에요.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 박았다 한들 저당권이 태어날 수가 없지. 이미 소멸한 저당권이니까. 그러니까 저당권은 이놈은 등기 박아도 취득할 수 없다라고 내 없다. 아. 그래서 이런 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 거야? 소멸했으니까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 저당권이 소멸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 후 저당권 이전 등기 박아도 없는 저당권은 어떻게 취득해? 소멸했는데 취득할 수 없다면 맞는 지문. 이런 질문이 나오면 항상 범죄 흔적을 찾아봐요. 범죄 단어 반드시 있어. 민법이 좋은 점이 반드시 범죄 흔적이 있어요. 그걸 못 찾으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자꾸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돼. 찾으려는 노력. 그래서 시험은 어렵게 봤지만 찍은 게 다 맞아버려요. 찍는 실력이라니까. 민법은 잘 찍어야 돼요. 잘 찍어서 한 4문제는 맞춰버려. 4문제는 최소. 진짜예요.
그러니까 자꾸 찍으려고 해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자, 시험은 정확히 2시에, 3시에 보면 되겠네요. 3시에 보고 다음 주에 봬요.